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공포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어, 광복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좀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복절이기도 하고 해서 어, 좀 옛날에 있었던 일제강점기 치하에 있었던 그때의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좀 그때 당시에 공포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고싱 일제강점기의 괴담 한밤중 시체실의 계음. 요즘도 그렇지만 약 100년 전인 일제강점기 때에도 여름이 되면 남양 특집으로 이런저런 괴담들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 가운데 1934년 삼천리라는 잡지에 투고된 괴담인 한밤중 시체실의 괴음 소개합니다. 괴담의 투고자는 다방골 거사로 오늘날로 치면 카페 죽돌이 정도라 할 수 있겠네요. 글을 현대어로 수정함과 동시에 재구성하였으며 그 시절 괴담의 기준이랑 오늘날 괴담의 기준이 조금 다른 터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내가 K병원에 근무할 때이니 재작년 여름이다. 연이라는 기생이 입원한 지 엿새 만에 죽었다. 폐병이었다. 처음 그 기생이 병원에 왔을 때 후리후리한 체격에 청백한 얼굴을 하였기에 딱 봐도 폐병 같아 보였는데 역시나였다. 폐병이라고 그 진단 결과를 조심스럽게 안내하며 요양을 권했다. 이 시기 폐병은 치사율이 높은 불치병이기에 사실상 병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음. 그러자 그 기생은 예상했다는 듯이 담담히 말했다. 집에는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서 편히 누울 수도 없네요. 선생님, 저를 휴양시키는 의미로 며칠만 입원시켜주세요. 좀 쉬다가 산방 약수터로 요양을 갈까 해요. 그렇게 청하는 것을 사양하기도 그렇고 병원에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입원하라고 말하기에도 그래서 어물쩍 넘겼더니 그 기생이 하인을 시켜 이불이며 잠옷, 세숫대야를 가져오며 돌아다니다가 제 치료실에 입원을 하고 말았다. 그날 밤 웬 젊은 사내가 제 치료실에 찾아왔다. 사내는 그 기생만큼 키가 큰 편이었지만 뚱뚱했다. 그 기생과 그렇고 그런 사이겠거니 하고 본체 만체했다. 그 사내가 병실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 그가 주문한 것인 듯 미스코시 백화점 점원이 바나나, 배, 사과를 담은 과일 바구니를 배달하고 갔다. 병실 안에서는 밤늦게까지 화투를 치는 듯 송악이니 오동이니 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오전, 연희의 동무기생이 병문안을 왔다. 그녀는 병문안이 끝나자마자 나를 찾아와 연희의 병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기에 요양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자 그녀는 불쌍한 년 이라고 말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던 중 불현듯 어제 병문안 왔던 사내가 떠올라서 그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뭔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그 사내에 대하여 말했다. 사내는 진남포인가 해주 출신으로 서울에 와서 모 회사에 다니는데 몇 년 전 사내는 연희에게 반하여 계속 연희를 찾았고 연희가 거절을 계속하자 결국 자신의 사랑을 증명한다고 음독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목숨을 건졌고 또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서로 정이 들어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사내는 지극정성이었다. 매일 밤마다 제 치료실로 병문안을 왔는데 올 때마다 항상 값비싸 보이는 선물을 가지고 왔다. 한날은 금붕어 몇 마리가 꼬리치며 노니는 어항을 들고 오기도 했다. 사건은 그녀가 입원한 지 닷새가 될 무렵 밤에 벌어졌다. 당직실에 누워 있었는데 제 치료실에서 찢어질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뛰어가 보니 사내는 극도로 분노한 채로 단도를 휘두르며 그녀를 찌르려고 했다. 벌써 한 차례 칼부림이 있었는지 그녀의 팔은 피투성이었다. 전에도 날 속여먹더니 또 속여? 전라도 논마지기가 그렇게 부럽더냐? 사내가 고래고래 외치는 말을 들어보니 그녀에게 딴 남자가 있었고 그것이 발각된 모양이었다. 아마 그녀는 서울로 놀러왔던 전라도 거부의 아들을 물었고 그와 편지질을 하다가 걸린 듯했다. 어느새 다른 병실의 환자들이며 간호사들까지 모두 치료실로 몰려들었고 사내를 간신히 말렸다. 병실 밖으로 끌고 나온 사내의 눈에는 핏기가 가득했고 여전히 칼을 든 채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리곤 저 혼자 한참을 중얼중얼거리더만 그만 가버렸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녀의 병세는 갑자기 나빠졌다. 원래 죽을 병이었는데다가 그 사건의 충격 때문이었는지 칼에 찔린 상처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그날 밤 피를 토하고 혼수 상태가 되더니 결국 그 다음 날 초저녁에 죽었다. 본가가 평양이라 오전에 전보를 보냈지만 가족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동무기생들도 어딘가에 불려나가서 연락이 닿지 않는 터라 임종의 순간에도 아무도 없었다. 병원 내에 영안실이 따로 없었던 터라 유가족이 오기 전까진 임시로 그 병실에 병풍을 두르고 시신을 보관하였다. 그렇게 그날 밤은 시체 혼자서 그 병실에 있었다. 나는 경찰에 1년의 보고를 끝마치고 숙직실에서 눈을 붙였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누군가가 흐느껴 우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는 그 기생의 시체가 있는 병실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그 방에는 시체 말고는 아무도 없을 터인지라 소름이 쫙 돋았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들었다. 너무 무섭기에 병원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도 싶었다. 하지만 도저히 혼자 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옆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던 K 선생을 흔들어 깨웠다. 눈을 비비며 일어난 K 선생은 처음엔 무슨 헛소리야! 라며 짜증을 냈다. 그러다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파래졌다. 이윽고 K 선생이 앞에 서고 내가 그 뒤를 따라서서 그 병실로 향했다. 괜시리 헛기침을 반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병실 문 앞에 서서 가만히 엿들었다. 병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섬찟한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다가 멈췄다. 둘이서 문 손잡이만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다가 선생의 눈짓에 내가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크게 심호흡을 한 후 벌컥 문을 열었다. 도저히 병실 안을 볼 자신이 없었기에 고개를 돌린 채로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고 눈을 떠보니 K 선생은 주저앉은 채로 벌벌 떨며 병실 안을 손가락질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K 선생이 손가락질을 하는 방향을 바라보니 병실 안에는 웬 사람이 시체를 껴안은 채 울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내였다. 그러자 괜시리 화가 치밀어서 병실에 불을 켜고는 사내를 향하여 이 한밤중에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불이 켜지면서 보이는 병실의 풍경에 나는 그냥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사내와 시체, 병실은 온통 피투성이었고 시체의 등은 난자당한 채로 칼이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무려 100년 전인 1934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삼천리라는 잡지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실렸던 기사를 재구성한 거래요. 근데 일단 좀 대박인 게 뭐냐면 제가 딱 들었을 때 요새 뭐 뉴스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요즘 기사들이나 뭐 뉴스 같은 거 나오는 범죄를 들어보면은 데이트 폭력이라던가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언론 보도되는 거 보면은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은 교제를 하다가 이별을 통보하면은 그 통보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러니까 연인이었던 사람한테 폭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는 사건들이 연달아서 계속 나오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제가 이런 거 좀 많이 보는 편인데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목숨을 빼앗는 거는 물론 뭐 어머니 목숨까지 빼앗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그런 사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현대랑 어떻게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아주 옛날부터도 있었구나. 심지어 지금 이야기에 나오는 연희 같은 경우는 직업이 이제 기생이었잖아요.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그러니까 뭐 기생이라는 업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빼앗는 그런 직업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직업인데도 이런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근데 아마 이제 뭐 기생이다 보니까 이런 일로 해서 뭐 그 상대 남자가 벌을 받았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저희도 요즘 현대에 와서는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법이 또 되고 있고 뭐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생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커다란 벌을 받았을 것 같진 않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현대에서 말하는 그냥 스토킹 범죄나 이제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패턴 같아 보여요, 그냥. 어쨌든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슬픈 이야기 같아요. 왜냐면 왜곡된 이런 집착? 왜냐면 보통 이런 사건들은 상대방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나 100년 전 경성이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좀 그게 무서웠습니다. 이런 후기를 들려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가끔은 귀신보다도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항상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보면은 뭐 1인 가구들에 대한 범죄라던가 또는 이런 범죄들,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 자체가 다 사람이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귀신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더 무섭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해드렸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100년 전 사랑과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연휴를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찍기도 하고 영상 찍기도 하고 편집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라이브를 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연휴니까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좀 힐링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제 거 보면서 잠시간의 마음의 시름을 좀 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보시고 좀 힘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가져올 때까지 모두 안녕.